네, 들어오세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단문집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안 해오려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이유 들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단문집을 암기하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 뭐죠? 이해를 시켜서 나중에 암기를 쉽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단문 다음 단계 단문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시즌 하시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괜히 혼자서 힘들게 자기 몸을 괴롭히지 마시고 제가 그걸 안 하려고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 시간에 막 스토리를 해갖고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암기가 잘 되도록 하려고. 그런데 굳이 자기가 또 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그냥 다 외우고 있고 이러면은 외우는 게 좋긴 하지만 힘은 두 배로 들고 그게 잘 쓰일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암기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인을 알아야지 되는 거고 무조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처음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채점을 해보니까 아 이분들이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케이스 문제나 아니면 단문을 냈는데 틀렸는데 똑같이 틀려요. 주관식을 어떻게 객관식은 또 그렇다 치는데 주관식을 어떻게 틀렸는데 똑같이 틀리는데 이유는 뭐예요? 그냥 어떤 선생님이 단문집을 그냥 외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케이스 문제인데 그 케이스 문제를 이해한 게 아니라 내가 안 거를 나는 쓰겠다. 너는 네 마음대로 이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은 거에 답해야 되잖아요. 그럼 물어본 걸 써야 될 거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세트가 나타나요. 막 썼어요. 그럼 밑에다 해결을 해주면 그나마 나아요. 해결은 없어요. 쓰고 끝났어요. 그런데 다음 장을 넘겼는데 똑같은 애가 또 나타났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같이 그냥 무조건 외워서 아 이거구나 내가 느낌이 있으면 그냥 그걸 갖다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쓰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나오면 아 얘가 이거라도 외웠으니까 썼구나. 근데 두 개가 나오면요. 아 이거는 아무 의심 없이 외웠구나. 이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수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자기는 암기를 다 해서 썼다고 하지만 그게 그냥 단문이면 상관없어요. 그나마. 아 그렇게 암기를 해서 썼구나 이렇게 되지만 근데 이게 아까처럼 케이스 문제라 지금 사례 문제든지 뭘 이렇게 써라 하는 거는 한 문제 정도만 그렇게 나오고 나중에 세네 문제라도 뭘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값은 어떻게 됐다 뭘 했다 그러면 답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최소한 바꿔줘야죠. 값은 어떻게 될 거냐 권리 의무가 을은 어떻게 될 거냐 권리 의무가 물어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뭘 써줘야 돼요? 값은 무슨 권리가 있다 없다 물어보는 대로 꼭 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트만 박아놓고 뭘 하는 거예요? 케이스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세 줄이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문제 푼 것 중에 거기 그 교차 청약 같은 것도 값을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문제 쓸 때 어떻게 써줘야 돼요? 매매계약이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성립하느냐? 그럼 이렇게 쓸 때 어떻게 돼요?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언제 며칠 성립한다. 이걸로 써줘야지 끝나는 거지. 교차청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단문 썼을 때 그럴지는 모르지만 케이스를 갑, 을, 병으로 줬으면 답을 어떻게 써줘야 돼요? 물어본 대로 갑은 어떤 권리, 을은 어떤 권리 이렇게 써주셔야지 물어본 대 답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뭘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를 써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어떤 걸 썼던지 내 느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러면 뭐죠? 제3자랑 계약을 그냥 갖다 그냥 통째로 갖다 막 안 바뀌어요. 똑같이 딱딱 갖다 받은 게 몇 개가 나와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그냥 다 갖다 박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게 조금 틀려서 주관식을 똑같이 쓰는 건 되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쵸? 우리 머릿속에 나올 때 주관식을 똑같이 쓰는 건 되게 어려운 건데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갖다 베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걸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배운 것처럼 원래는 계약은 청약승낙이에요. 그런데 민법은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걸 쓰는 것도 어떻게 돼요? 용어도 틀리고 다 조금씩 다르게 쓸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돼요? 자기 말로 소화해서 쓰는 사람이랑 똑같이 암기한 거를 막 쓰는 사람이랑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끼더라도 어떻게 돼요? 상태에 맞춰서 베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끼더라도. 이제 암기가 필요한 건 맞지만 그거를 물어보는 거하고 상관없이 내 갖다가 꽂아놓고는 밑에 해결을 안 해주면요. 그냥 암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뭘 이렇게 단문 박는 거에서도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언제 가는 거예요? 매일. 그거는요. 그때는 속도가 중요한 거. 한 달 전에 하셔야 될 일이고 지금은요.
지금 이해를 하시고 그 암기를 지금 많이 줄여놓으려고 계속 얘기를 해드린 거잖아요. 이걸 써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문을 외워야 된다고 하는 건 이해가 다 됐을 때 맨 마지막에 내가 이제 그 암기할 게 몇 개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걸 갖고 내가 이제 목차를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것들은 있긴 해요. 이제 그런데 지금부터 그렇게 하실 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저 준다 나가고 그냥 각자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들은 말로 우리가 갖고 있으면 나중에 쓸 때는 그걸로 해가지고 암기도 줄이고 정확하게 용어가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사실은 뭐죠? 조문이에요. 조문을 정확하게 박을 수 있으면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요? 법률의 규정에 있어서 효력이 나타나는데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조문에 있잖아. 판사도 맨날 근거가 뭐예요? 몇 주에 따라서 너는 권리가 있어 없어? 이거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조문에 있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럼 뭐 할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냥 뭘 이렇게 딱딱 박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있으면 근거가 어떻게 있어서 이렇게 얘가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써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 책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단문을 외우겠다, 케이스를 외우겠다 지금 할 일은 아니에요. 그건 언제 할 거예요? 막판에 갔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때 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아직은 우리가 시간도 많고 아직은 지금 그럴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다음 주에 제가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큰 부담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거고 저는 아주 지금 필요 최소한 정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거예요. 저도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지금 뭐 케이스를 묻냐 단문을 묻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음 단계가 단문 쓰는 단계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씩 써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부터 그거 할 건 아니고 지금은 뭘 하셔야 돼요. 암기를 줄이기 위해서 또 내가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들만 정확하게 해놓으시고 조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단계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조문이랑 이 조문이 왜 있고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쓰는 정도만 갖고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게 오늘의 목표는 535조까지 하고 535조까지는 우리가 외우자예요. 간단해요. 심플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다음 시간까지 해오시면 돼요. 그 정도만. 그래서 조문만 확인하시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않으시고 조문이랑 요것만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고 왜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으시면 그렇게 가져가서 중요 조문만 잘 외워놓으면요. 조문만 잘 외웠으면 케이스는 풀린다니까요. 우리가 확인한 대로. 그래서 그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서 잠깐 볼게요. 그래서 기본서 거기 볼게요. 계약 체결상 가실 책임. 우리가 아까 본 대로 거기 연역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그래서 이제 이미 나왔던 것들하고 관련됐을 때 확인하시고 그래서 34페이지에 보시면 여태까지 다 조문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보시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어서 무효일 경우에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누구죠? 일방은 알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다.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뭘 줄여놓은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짧게 줄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문만 알면요. 조문대로 박으면 더 좋아요. 사실은. 조문대로 박고. 우리가 조문을 못 박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문을 정확하게 알면 요런 얘기를 표시할 수 있으면 거기 이제 그 뒤에 쓰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시고. 그래서 여기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어서 무효일 경우에 535조가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매매 기타 유상 계약의 경우에는 일부가 원시적 불능. 그럼 뭐 집이 다 타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럼요. 계약이 무효예요? 그건 무효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돼요? 담보 책임 문제가 돼요. 나는 뭐 어떻게 돼요? 온전한 집을 3억에 사기로 했는데 집 구퉁이는 탔어요. 그러면요.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나요? 유효하게 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체결할 때는 완전한 물건이었잖아. 너 이거 탄 물건 나한테 주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깎아주던지 아니면 뭘 해야 돼요? 손해를 배상해 주던지 계약을 해제하던지 안 되면 뭘 해야 돼요?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일부 무효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 적용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535조가 적용되는 건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예요. 무효인 경우. 계약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한 경우에 문제 될 거란 얘기예요. 요게 확인하시고. 그래서 효과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건데 저 요건이 갖춰지면 그렇죠? 근데 손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책임은 물을 수 없고 뭐가 문제예요? 나는 진짜 계약이 체결됐는지 알았잖아. 집이 불탔는지 몰랐잖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일방 당사자가 자기는 계약이 체결될 줄 아는 거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것으로 믿었을 손해, 실내이익만 배상하고 어디를 넘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을 손해를 이익을 내가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계약이 잘 체결됐으면 얻었을 이익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게 조문 효과만 확인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문제되는 게 그럼 확대 적용 가능하니 이게 문제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말고 규정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조문에는 원시적, 객관적 불능일 때만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거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건 되게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불합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나는 꼭 체결할 것처럼 보고 있는데 중간에 지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도 있어요. 경과실 취소돼서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을 체결 안 하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계약 체결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넓게 적용될 거냐 이게 논의가 된 거예요. 근데요. 독일에서는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요. 적용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불성립한 경우에 적용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유추 적용해요 안 해요? 다 유추 적용 안 해요. 그래서 결국 뭐죠? 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이걸 따져볼 얘기지 어디는 아니에요. 계약 책임에 관한 535조를 유추 적용. 조문에 없는데 적용할 거냐 유추 적용 문제잖아요. 다 적용 안 한다예요. 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제 2022년도에 나왔던 계약 체결사항 부당 파기 문제였던 것도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는 교섭 단계에서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신뢰가 만들어졌을 때 신뢰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가 신뢰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체결을 거부한다면 이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 체결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은 체결됐어요 안 체결됐어요? 아직 안 체결됐으니까 계약 책임은 못 물어요. 하지만 너가 나를 믿게 했잖아. 그래서 나는 믿고 이런 행위를 했잖아. 실의선실의 원칙에 비추어서 이거를 위법한 행동으로 보여서 뭘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걸 판단할 거란 얘기예요. 계약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문제예요? 상대방이 꼭 체결될 것까지 할 것처럼 믿게 해서 내가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손해를 봤을 때 물을 수 있니?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535조 요건이 아니라 뭘 물어보는 거예요? 750조 요건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위법한 행위고 그래서 한 사람은 고의가실이 있고 상대방은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때 손해배상은 얼마라고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책임만? 실내이익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유효함으로 믿었을 실내이익에 한정되는데 실내이익이 뭐니? 요거 물어본 거예요. 요거. 실내이익이 뭐니? 물어봤을 때 여기는요.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되지 않았을 비용 상당액의 손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내가 처음부터 안 지출했지 이 비용만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예요?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교섭 당사자가 계약이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되는 비용. 이게 뭐죠? 우리 원서 내잖아요. 대학에도 회사에도. 근데 우리가 꼭 합격했을 때만 원서 내요? 합격할 거라고? 떨어져도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요새 뭐 대학에 몇십 군데 내잖아요. 몇십 군데 내잖아요. 학생들. 근데 그게 다 대학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내는 것들이잖아요. 이건 뭐요? 내가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 똑같단 말이에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 견적서 내라고 할 때 내는 거잖아요. 이건 꼭 계약 체결해야지만 내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내는 거지 계약이 꼭 유효하게 체결될 것 때만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은 실내비액에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요. 그래서 내가 뭐 견적서 한번 내보세요. 그럼 내보세요 하는 건요.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요. 체결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지불하는 비용은요. 이거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해서는 비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내액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됐던 게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면 보통은요.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일방이 어떤 행위를 한다. 내가 앞으로 선생님이 될 거예요. 임용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교사가 잘 되기 위해서 노래도 배우고 막 이랬다 합시다. 그것이 계약이 유효할 때만 쓰이는 비용이에요? 나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요. 여기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이행 착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위험 판단에서 책임을 지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선생님이 되면 좀 예쁘게 잘 이뻐 그 몸매도 좋고 그러면 학생들이 잘 따르겠지 해서 내가 뭐 헬스클럽 다녔다. 그럼 이거 다 계약 위험으로 믿는 비용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서 실내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세요. 원칙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뭐죠? 이행 착수가 내가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 곧 나하고 계약 체결할 건데 계약하기 위해서는 기계도 이거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떡기계, 떡기계. 독일에서 막 수입해야 되는데 아직 체결되지 않았는데 나는 계약되면 계약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러는 거죠. 야, 곧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엄청나게 내가 주문할 건데 너 미리미리 사다 놔야지. 그래서 내가 미리 계약 체결해서 기계 막 사다 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 미안하다.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내가 비용을 들인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할 거니까 빨리빨리 준비해라고 해서 미리 준비한 것들이잖아요. 이거는요. 계약이 유효할 걸 믿고 체결한 거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포함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계약이 체결될 거니까 내 판단하에서 미리 동장도 잘 챙겨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이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꼭 체결해 줄 것처럼 막 요구하면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놔야지. 우리 엄청나게 주문할 건데 막 이렇게 하면서 했다면 그때는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아직 계약이 성립하는 걸 기대하고 이행을 위해서 지출한 비행도 어떻게 돼요? 상당한 손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들이 거기 확인하시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계약이 파기되면 저런 것들은 적극적 손해잖아요. 내가 돈을 들였는데. 근데 여기 뭐 뜨더래요? 손해에는 우리 민법상 손해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민법상 손해에는. 우리도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민법상 손해라고 하면 크게 보면 뭐라고 나타나요? 재산적 손해. 또 뭐가 있어요? 정신적 손해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손해. 그리고 재산적 손해에는 뭐가 또 들어가요? 적극적 손해가 있고 소극적 손해가 있어요. 적극적 손해는 뭐예요? 내가 원래 지출하지 않아도 될 길을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돼요. 근데 교통사고 나가면요. 은행에 가는 게 아니죠. 병원에 가서 치료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안 써야 되다. 지금 이 뭐 때문에요? 교통사고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손해잖아요. 근데 또 무슨 손해도 있어요. 내가 원래는 안 아팠으면요. 강의하고 돈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돼요? 소극적 손해란 말이에요. 내가 일을 못함으로써 인해서 보는 손해.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머리도 아프고 앞으로 강의를 못하게 되겠다. 막 이렇게 아플 거잖아요. 이러면 뭐죠? 정신적. 불안하게. 왜 이러죠? 잠깐만요.
됐어요? 네. 아, 얘가 불안하게 하네요. 그래서 그건 이해하셨죠? 둘 중에 그런 관계들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도 뭐 어떻게 돼요? 손해 중에 계약 파기로 인하여 불법 행위가 인격적인 법익 취계를 일으킨다면 그때도 뭘 가능해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위자료 청구 가능해요. 교통사고 당했을 때도 뭐예요? 치료비랑 뭘 해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뭐죠? 합의 보잖아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가 많이 힘들고 아팠다, 마음이 많이 다쳤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또한 합의가 우리가 위자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일단 요건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 법률행위 판단할 때 권리 능력이 없다, 뭐 의사 능력 없다, 강행위종 위반이다, 여러 가지가 많았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물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없다예요. 다 뭐가 돼요?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는 거고 경과실 착오 취소의 경우에는요. 얘는요. 당연히 535조는 못 물을 거잖아요. 그럼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이거 열심히 배웠잖아요. 1차 할 때. 왜요? 경과실 착오로 인해서 취소하는 경우에는요. 얘는 위법한 행위예요? 109조. 법에 정해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경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돼요? 얘는 뭣도 못 물어요. 109조 불법행위 책임도 못 묻는다예요. 요것들을 여기 보세요. 그래서 위법성이 없어서 지금 원래는 확대 적용 문제는 다 무슨 문제예요? 535조 문제가 아니라 750조 요건이 충족되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위법하고 어떻게 돼요? 750조 요건은요. 고의 가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 경과실로 인한 착오 취소는 경과실, 과실은 있다고 할지 모르나 뭐가 없어요? 위법성이 없죠. 왜요? 민법 109조에 따른 법에 따른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뭣도 못 물어요. 불법행위 책임 묻지 못한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일단 뭐까지 한 거예요?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니? 성립하지 않았지만 535조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신 거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거기 단문집에서 거기 표 관련된 거 확인하고 기출문제 확인할게요. 그래서 25페이지에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그거 이제 그게 쭉 정리된 거예요. 관련돼서. 그래서 나중에는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 있는 표만 보셔도 기본적인 내용들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여기 안에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쭉 넘어가셔서 문제 보시면 아직 이렇게는 안 나왔어요. 거기 535조 계약장애 가실 책임에 대해서 약술하라. 이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라. 그냥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민법의 규정은 뭐만 있다?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만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돼요, 안 돼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거기 효력처럼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딱 그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적용은 확대 적용 안 한다. 요 정도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이익은 못 묻고 실내이익 배상을 물을 수 있는 거고 너 어딜 넘으면 안 돼요. 이행이익 책임을 넘으면 안 된다. 그 조문에 있는 거니까 그 정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신뢰이익이라는 게 아까 이거 하나는 써주세요. 신뢰이익이라는 게 뭐죠?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말하기 때문에 거기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에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용. 이걸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견적서 뭐 이런 것들 제출하는 거는요. 이것들 제안서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처음부터 확고하게 계약될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계약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뭐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내보지. 이런 것들은 여기 신뢰이익에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요것 정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 거기에 부당 파기, 뭐 취소된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적용돼요?
535조는 적용 안 된다. 그럼 뭘 봐야 돼요? 750 요건이 갖춰졌느냐 이걸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신 대로 여기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보시면 케이스 문제가 나왔을 때 뭐부터 나왔어요? 요건하고 관련해서 전날 어떻게 돼요? 야산에서 발생했다.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불. 누구? 원인 불명이에요.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이게 잘 들어가야죠. 누구 책임 아니에요. 상관없죠. 원인 불명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계약 체결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다. 그럼 계약이 성립해요? 안 해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물어본 대로 써줘야 돼요. 매매계약이 효력은 무효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요? 계약의 효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행이익 이런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원래는 안 나와야 되는데 갑을 간의 법률 관계를 논해보자.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요? 무효다, 부당이득과 반환 이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특히 조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535조의 원시적 갱가적 불능일 때 우리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요건에 맞춰서 그 규정이 효력이 되는지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뭐예요? 뭐 쓰란 얘기예요? 효력이 없는 거 알고 있니? 그런데 특별 규정이 있는 거 알아? 그거 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물어본 대로 답해야 되니까 전날 목적물인 X 건물이 다 멸실됐는데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무효죠? 무효라면 원래는 부당이득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니라면 계약 체결상 가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특별조문 535조가 있는지 판단해 보겠다. 들어가는지 보겠다. 이런 거 이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논점. 그래서 계약이 유효한지. 그래서 이럴 때 목차 잡으실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줬으면 이거 두 개를 잡으시면 돼요. 첫째 크게 못해요.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는지 판단해 보겠다. 큰 목차. 두 번째 어떻게 돼요? 그래 무효다 했으면요. 그러면 535조의 계약 체결상 가실 책임이 있는지 보겠다. 그럼 어떻게 못 쓰는 거예요? 법률 규정의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하나씩 이거 요건들을 하나씩 쓰시는 거잖아요.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고 그래서 악의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고 상대방은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으면 그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책임의 효과는요. 신뢰액 배상이다. 그 밑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유효함을 믿었을 때 이익 배상, 신뢰액 배상을 할 수 있고 뭐를 넘을 수는 없어요? 이행이익을 넘을 수는 없다. 그거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부당이득 관계. 그래서 더 하나 문제 보면 그래서 신뢰이익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하시고 750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래는 무효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은. 무효면 뭐가 돼요? 민총에서 배웠잖아요. 이미 줬던 거 있으면요. 내가 거기에다 뭘 줬다. 이미 뭐 돈 준 게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받아야죠. 계약금 줬으면요. 그건 받아야죠. 그럼 부당이득으로 당연히 받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것과 더불어서 믿었어서 손해가 있느냐 이걸 이제 받는 거잖아요. 무효면 어떻게 돼요? 내가 줬던 건 받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쓰시면 더 좋죠.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원래는 계약이 무효니까 무효에 따른 효력으로서 내가 이미 계약금을 줬으면요. 그 계약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손해배상이 아니라 그건 부당이득이에요. 계약이 무효니까 내가 돈 준 거는요. 효력이 없는데 넘어갔잖아요. 그럼 부당이득으로 당연히 받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내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기 때문에 다른 거 계약 안 했잖아요. 근데 집값이 올랐거나 무슨 또 다른 손해가 있으면 그것도 받을 수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특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당이득 플러스 뭐까지 받는 거예요? 믿는데 내가 이유가 있었다. 그럼 뭘 받을 수 있어요? 손해에 따른 배상을 받는 거예요. 부당이득 플러스 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35조의 요건이 갖춰지면 손해배상을 받는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라고요? 신뢰익 배상이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더 써줄 수 있어요. 그 요건이 750조 요건도 갖춰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누구 잘못이냐? 채무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거냐? 했을 때 채무자가 위법한 행위였어요? 원인 불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50조 요건이 갖춰져요? 얘가 불법 행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50조의 요건은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35조가 나오면 750조도 같이 논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 다. 왜요? 매매계약이 무효이니까 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는데 내 돈이 가 있으면요. 그건 무조건 받는 거예요.
무효니까 내가 계약금을 준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돌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받는데 우리 뭘 본 거예요? 거기 플러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본 거잖아요. 그러면요. 또 750조의 요건을 갖추면요. 나는 거기에 기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뭐죠? 원인 불명의 불이었으니까 내 잘못 아니었잖아요. 그럼 내가 위법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750조 요건이 갖춰져요? 안 갖춰져요? 안 갖춰지니까 나는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문제가 나오면 여러 가지를 다 써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내액 배상 나오면 따다다닥 그것만 쓰고 땡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케이스 문제는 케이스 문제답게 푸는 게 원래는 맞아요. 여러 가지 논의될 수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돼요? 다 써볼 수 있어요. 계약이 무효면 뭐부터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돼요. 원래는 기존에 준 게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서로 줄 의무가 없지만 이미 내가 준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 책임도 아무 책임도 없는데 내 돈을 왜 갖고 있니? 돌려달라. 무효잖아.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손해가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는지가 535조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런데 그 행위가 채무자의 불법 행위로 만들어졌으면 뭣도 물을 수 있어요. 750조를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원인 불명의 불이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인 불명이었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은 아니에요. 채무자 책임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50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케이스 문제는 이렇게 사건이 주어지면 케이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어보는 거 답해주고 무효의 효과는 뭐까지 나와야 돼요? 부당이득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무효를 물어봤으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계약이 무효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책임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나와야 돼요? 부당이득 관계를 나와야 돼요. 원인 없이 준 게 있으면. 근데 여기 뭐 준 게 있다. 여기 계약금 지급했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거 써줘야 되는 거예요. 저런 게 없으면 부당이득을 따로 논할 거는 없어요. 근데 말은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급한 게 없다면 그거는 논할 게 없다. 부당이득은 없다. 근데 여기는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계약금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케이스 나오면 케이스하고 관련된 돈이 받아야 되는 거는 돈을 동그라미 채워놓는 게 나아요. 돈 같은 걸 나오면요. 우리는 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눈에. 계약 체결상의 가실 이것만 보잖아요. 근데 케이스는 뭐예요? 줬던 거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더 플러스 손해가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손해를 받는 방법이 계약 책임을 물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청구권 경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겼는데 그게 불법행위에도 인정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버스 타고 가는데 아저씨가 졸아서 내가 다쳤다. 그럼 뭐죠? 운송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과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두 개 청구권이 경합해서 나는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경합해서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써줄 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약금이 들어갔으니까 계약금도 당연히 받고 그거에 따라 손해가 더 있으면 몇 조에 따라서 535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얘가 잘못이 있었으면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채무자 잘못은 없었다. 위법은 없었다. 그러니까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써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논점만 잡아줘도 1점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논의할 수 있으나 지금 인근자산의 원인 불명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불법은 없다. 불법행위는 안 된다. 써주면요. 그건 1, 2점 가점 될 거란 얘기예요. 왜? 전혀 상관없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가 꼭 써야 될 건 꼭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 여기 뭘 써줘야 돼요? 계약금을 써줘야 되죠. 이 법률 관계가 어땠냐? 돈은 받아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계약금이잖아요. 지금 우리 계약금 얼마 줘요? 10% 주면요. 5억짜리면요. 5천만 원인데요. 손해배상 그거 받느니 계약금을 받아야죠. 사실은. 현실은 그거잖아요. 계약금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돈 받는 거 나오면 돈 준 거 있으면 돈 받는 걸 하나씩 따지시는 게 필요해요. 따지시는 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케이스 푸는데 연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계약 책임, 계약 체결상 가실 책임하고 관련된 것들과 관련된 거 그 위주로 일단 보시란 얘기예요. 케이스는 계속 보면서 같이 풀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쭉 넘어가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뭐 가실책 여기도 그렇죠. 물을 수 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얼마 할 수 있는지 이런 논의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쭉 넘어가세요. 거기 쭉 넘어가시고
그래서 뭐 부당파기 나왔을 때 거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는 뭐부터? 조문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몇 조까지 배웠다고요? 535조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요. 10분 남았어요. 오늘의 정리를 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본서에 가셔서 조문으로 가볼게요. 조문 가보세요. 조문이 거기 기본서 353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오늘 한 게 몇 조문 안 돼요. 몇 조문이죠? 527조에서 535조까지 딱 배운 거예요. 계약 성립 파트를 배웠어요. 그럼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건 뭘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조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여태까지 한 일이 우리 뭐 한 거예요? 527조에서 535조까지 저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거니? 이걸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거꾸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공부를 했으니까 조문을 보고 우리가 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볼게요. 계약 제2장 계약 총칙 계약의 성립이 나왔는데 거기 계약 성립할 때 뭐가 나왔어요? 처음 조문이 527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뭐하고 뭐가 있어야지 만들어진다고요? 청약, 승낙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데 청약은 527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그렇죠? 철회하지 못하는 거는요. 계약이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달했으면요.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규정한 게 어디예요? 528조예요. 그래서 승낙 기간을 정했다. 내가 청약할 때 몇 월 며칠까지 승낙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철회. 그때 언제 청약까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조문에 다 있다니까요. 기간을 정한 경우에 청약은 언제까지? 그 기간 내에 내가 통지 받은 날짜를 정했으면 그 날까지만 기다려주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효력을 잃는다. 나는 그날까지만 기다렸다가 어떻게 돼요? 딴 사람하고 계약하면 돼요. 여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527조가 있다고요? 상대방한테 도달했다고 해서 내가 평생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간을 정해놨으면 기간까지만 기다려주면 청약의 효력을 잃기 때문에 상대방이 승낙한다고 해도 계약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거 확인하시고. 2항 승낙의 통지가 전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원래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통 그 기한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에는 발송한 날짜가 도달할 날짜가 충분한 경우죠. 이런 경우라면 이때 조문이 뭘 줬어요? 청약자는 누구한테요? 연착, 늦게 도착했다는 걸 알려주라는 의무가 2항에서 만들어졌어요. 왜요? 상대방은 연착했는지 모를 거니까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도달하기 전에 마지막 날 얘기한 거예요. 네 거 도달 안 했으니까 계약은 성립 안 했습니다. 편지를 했으면요. 나중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상대방은 이제 연착했다는 걸 알았을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의무를 줬는데 얘가 의무를 줬잖아요. 2항에서 지체 없이 상대방에 통지해야 되는데 통지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통지는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본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예요. 본다. 이거 확인하시고. 529조는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아는 경우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언제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상당한 기간 내에만 기다리고 그거 지나면요. 청약은 효력을 잃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청약하고 계약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530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청약자는 어떻게 돼요? 새 청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다예요. 난 딴 사람하고 계약해도 된단 말이에요. 여긴 볼 수 있다는 뭐예요? 권리예요. 볼 수도 안 볼 수도 있다예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본다랑 볼 수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본다는 건요. 그냥 계약이 성립해 버려요. 근데 새 계약으로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건요. 나는 볼 수도 있고 계약은 없는 거다.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볼 수 이것도 확인하시고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보시면 아까 528조 1항에서 어떻게 돼요?
청약은 언제까지만? 승낙 기간 안에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가 발송할 때 성립하라고 하니까 발송은 승낙 기간 안에 됐는데 도달이 안 됐으면요. 두 개가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는 어떻게 볼 건가? 학설이 대립하지만 우리는 얘는 특별 규정이잖아요. 원래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531조를 둔 이유가 있잖아. 일단은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청약기간한테 도달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거, 효력을 잃는 걸로 본다. 뭐죠? 해지 조건설로 판단한다. 532조. 그래서 원래는 계약은 청약, 승낙,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청약자가 의사표시나 간섭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죠?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하는 걸로 본다. 원래는 안 돼요. 돼요. 안 되는 거지만 몇 조? 532조가 있어서 하나는 의사표시, 하나는 사실이 있는데 계약이 성립하는 효력이 법률 규정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는 논점이 하나 뭘 쓸 수 있어요? 의사표시가 하나인데 의사합치로 있다고 볼 수 있니? 뭐 이런 거 여기다 하나 더 써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논점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533조. 여기는 교차 청약. 의사표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청약 승낙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청약만 두 개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동일한 의사합치가 인정되는 거.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라는 건 뭐죠? 의사합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언제?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그러니까 늦게 도달한 때 계약에 성립한 것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계약 성립 시기가 뒤에 도달할 때 성립하도록 한다. 요거 보시고 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에요?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 승낙자가 왜요? 승낙은 뭐만 해야 돼요? 청약에 대해서 예스만 해야 되는 거죠. 단순한 동의만 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데 변경을 가한 경우는 뭐죠? 승낙은 거절한 거. 뭐가 돼요? 뭐가 안 돼요? 청약은 거절한 거. 승낙이 안 되지만 뭘로 보겠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예요. 여긴 본다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계약 성립과 관련된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나오면 뭘 나오겠어요? 저 변경을 가한 승낙인지 뭐 이런 것들이 케이스 문제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문을 정확하게 알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다 조문이에요.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535조 볼게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파트가. 계약이 성립했느냐 이거 보는 파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가 계약이 성립한 거잖아요. 요 위까지가. 그쵸? 534조까지가 계약 성립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535조는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이라는 거.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예요. 안 했다. 근데 그 안 한 이유가요. 이랑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안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불능해서. 언제요? 계약 체결할 때 계약이 목적물이 없어서 원시적 객관적 정부 불능일 때 그 불능을 상대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자이고 그 상대방은요. 밑에 보면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다니까 얘는요. 몰란 거죠. 한 사람은 알 수 있었고 한 사람은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그때 상대방은 계약이 유함으로 인한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왜요?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 없고 이익,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고 믿는 이익. 이걸 뭘로 바꿔요? 신뢰, 이익.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요 두 가지를. 요거 그걸 확인하시고. 그러나 계약이 유효함으로 생기는 이익이 뭐죠? 계약이 유효했으면 무슨 책임이 있어요?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행이익 책임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조문이랑 우리가 그 요건을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 두 가지를 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535조는 어디에만 적용된다고요? 조문에 규정이 있는 거. 무효 사유는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무효만?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만 적용되고. 왜요? 원래는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서 어디에 계약 책임은 적용되면 안 되는 건데 특별히 535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상 가실 책임이라는 형태로 뭐죠? 물을 수 있게 된다요. 그래서 이거는 확대 적용해야 안 해요?
우리는 확대 적용 안 한다. 이거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지금 오늘 한 게 몇 조문이에요? 527조에서 535조. 여기 조문이에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뭐라고요? 주로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527조에서 535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이 규정이 만들었는지, 이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일단 여기까지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테스트를 보던지 오늘 강의한 것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0분 정도는 오늘 봤던 거 정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심화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암기하시는 것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돼요?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암기가 쭈그릴 거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암기할 때 훨씬 편해질 거니까 일단은 조문 위주로 정확하게 조문이 어떻게 돼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이 조문을 갖고 조문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배우는 게 교과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뭘 하려고요? 조문 해석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조문을 보면 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논점을 생각하실 수 있으면 나중에 갈 때는요. 조문만 봐도 논점이 보이고 조문이 친숙해지면요. 조문 자체를 쓸 수 있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요. 옆에다가 명확하게 535조의 근거에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정확한 거거든요. 판사한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조문의 근거에서 나는 썼어. 이걸 얘기해 준다면 그게 제일 명확하게 답을 쓰는 거니까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